들어오는데 오시느라고 또 식사도 또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할 건데 지금 1시간마다 쉬지를 못하고 2번만 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오늘 할 내용들이 지금 이제 앞에 보이시겠지만 요 내용들을 사실 조금 뒷배하면은 한 20시간 정도 해야 될 분량입니다. 분량인데 오늘 그 나름대로 4시간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일단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특히 텍스트 마이닝이라고도 용어를 쓰는 이 부분을 한 4시간에 걸쳐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좀 한번 A부터 Z까지 좀 훑어보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 설명을 드릴 거는 드리겠지만 너무나도 이제 또 반복되는 부분들을 좀 스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20시간 수업 내용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3회차에 들었었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반면에 이런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혼자 공부를 하시거나 또 아니면 하시는 업무에서 조금 쓰셨던 분들도 있으신 반면에 처음 이제 이쪽 분야가 이제 무엇인지 궁금하셔서 오셨을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좀 갭의 차이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가 좀 있더라도 제가 최대한 좀 오늘 통해서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도록 한번 최선을 맞춰보겠습니다. 저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한 14년 정도 일을 좀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DBA 쪽, 그 다음에 튜닝 이런 쪽에 일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사실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보다 먼저 이쪽 분야를 좀 먼저 뛰어들었다는 관점에서만 봐주시면 되고 저도 사실 지금 부족한 게 많아서 계속 좀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거를 좀 머릿속에 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뭐 실수할 때도 좀 있기도 하겠지만 최대한 좀 실수 없이 매끈하게 요 과정들 4가지의 목차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실습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좀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환경을 맞추는 작업부터 잠깐 먼저 좀 맞춰놓고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다른 건 아니고 지금 메인 화면에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 브라우저를 하나 익스플로러를 한번 여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여신 다음에 딱 열리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화면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와 같은 화면들이 나오면 지금 여기 각각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그 로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정보하고 할당되어 있는 자원 그 IP 정보가 있어요. 그거를 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일단은 여기 비캠에 입주 신청을 하실 때 쓰셨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등록을 일단 로그인을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그 화면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메뉴 중에 할당 자원 접속 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은 나의 자원이라는 서브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나의 자원이라는 거를 누르신 다음에 나의 자원이라는 서브 메뉴를 눌러서 이렇게 나오는 화면에서 두 번째 줄에 분석 서버하고 가로 열고 VM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은 IP가 있고요. IP 정보가 있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어요. 자, 요 IP 정보만 일단은 복사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IP 정보를 가지고 여기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라는 이런 조그만 창이 뜹니다. 여기에 해당 IP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 IP를 넣으시고 연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IP 복사했던 옆에 있는 아이디하고 초기 패스워드 그거를 입력을 하면 새로운 윈도우 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VM이 뭐냐면 버추얼 머신의 약자예요. 가상 환경으로 좀 저희가 들어가서 오늘 수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브라우저를 여시게 되면 여기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캠퍼스라는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로그인하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입주자 신청하실 때 쓰셨던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는 마이 페이지 안 할당 자원 접속 정보에 나의 자원이라는 서브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분석 서버, 가로 열고 VM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정보를 참조를 해서 지금 가상머신 쪽으로 좀 접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서버 가로 열고 VM이라고 있는 거에 접속 IP 정보를 복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 화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원격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라는 이 메뉴를 찾으셔가지고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라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 VM이라고 분석 서버 가로 열고 VM이라고 되어 있던 거에 접속 IP를 치시면은 넣고 연결을 누르시면 새롭게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는 창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분석 서버 가로 열고 VM에 있는 제일 뒤쪽에 있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초기 패스워드 값을 거기다가 치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행위가 끝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새로운 윈도우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자, 이 환경까지 이제 오시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시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뒤에 가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예. 참고로 지금 갖고 계시는 교재는 지금 저희가 오늘 진행할 내용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하나씩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정형 데이터 분석이나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이런 맥락으로 하는구나,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따라하기 식으로 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잘 나중에라도 좀 이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의들을 보면 주로 정형 데이터 분석의 강의들이 좀 많은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정리된 게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좀 활용하시기에 도움이 되도록 좀 자료를 만든 거기 때문에 따라하기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자료는 충분히 역할을 좀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갖고 계시는 교재는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지만 사실 비정형 데이터만 분석을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앞부분에 있는 정형 데이터 분석의 페이지도 일부 보시게 될 거고,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뒤쪽으로 넘어가서는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개요부터 가볼까요? 뭐 개요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의미로 그냥 따지면 뭐 이렇게 뭐 지식 매체, 언어 매체 뭐 이런 식으로 용어는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사전적인 용어보다 저희가 일반적인 텍스트 문장으로 돼 있는 데의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단어를 추출을 해서 거기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의미를 찾는 게 비정형 데이터의 대표 데이터 구조인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좀 뒷장으로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정형 데이터라고 딱 표현을 하지만 이게 저희가 대표적으로 비정형 데이터 그러면 뭐 소셜책이나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소셜 데이터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소셜 데이터나 아니면 소설책도 글씨들로 막 채워져 있지만 이게 사실 비정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설책도 딱 보게 되면 그게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한 건지, 몇 년도에 한 건지, 금액은 얼마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 보면 뭐 그 소셜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글을 게재를 하지만 게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날짜에 게재를 했는지, 그리고 좋아요는 몇 건인지, 뭐 팔로우는 몇 번이나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공유 건수는 몇 건인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분석하면은 일반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데이터 안에도 정형 데이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텍스트 분석은 앞부분의 일부는 정형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고 뒤쪽에서 텍스트 분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분석 한다고 해서 꼭 비정형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우선 텍스트 분석에 대한 개요는 말 그대로 문장 속에서 의미 있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려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 갖고 계시는 교재들은 같이 넘겨가면서 보시면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시면 거기에 또 표현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좀 갖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서울시 여기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그 민원 사례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이제 3교시에 실질적으로 텍스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직접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텍스트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일 사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텍스트 분석을 떠나서 정형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벤마, 셈마라는 용어를 쓰는데, 첫 번째로 데이터가 주제가 정해지고 데이터가 있으면 탐색을 하고, 탐색을 해본 다음에 데이터를 뒤져보니까 뭔가 결측치도 나오고 이상치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모디파이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핸들링할 수 있는 구조의 세팅이 딱 되면 그 다음에 분석 주제에 맞는 분석 모형에 태워서 뭔가 알고자 하는 결과치를 도출을 하죠. 그 분석 모형이라는 게 대부분 뭐 통계 분석이 될 수도 있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이제 통계 분석 모형을 통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평가 단계로 넘어가서 시각화를 통해서 전개하는 게 정형 데이터 분석 관점인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관점도 사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약간
정형 데이터 분석과 상이한 부분이 약간 있어서 이렇게 좀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서 항상 텍스트 문장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형 데이터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하더라도 데이터들 간의 상하 관계가 있거든요. 고객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은 가장 상단에 고객과 상품과 조직이라는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가 전개가 된답니다. 근데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데이터 셋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 셋 안에는 뭔가 가장 상단에 존재하는 뭔가 데이터 구조 자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데이터가 딱 생겼다. 그러면 데이터들 간의 관계성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하이라키 구조의 구조도를 한번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왜 이 구조도가 필요한지는 뒷장에 저희가 사례를 할 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구조도를 이제 만들어 놓고 나면 데이터들 간에는 이러이러한 관계성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일단 한눈에 일단 파악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하는 일이 데이터를 이제 구조화시켜서 이제 봤는데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려니까 뭐 이상치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날짜 형태로 데이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숫자로 표현이 돼 있거나 안 맞는 규칙들이 종종 나타나고 하거든요. 그와 같은 이제 안 맞는 규칙들을 좀 맞히는 작업들을 좀 해줍니다. 그럼 맞히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시작해야지 라고 딱 뛰어들려고 하는데 비정형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정형 데이터도 있다 보니까 정형 데이터 관점에서 일단 기초적인 탐색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형 데이터 관점에서 기본적인 탐색을 좀 합니다. 자, 이렇게 탐색이 되고 나면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묶어서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데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방법에서 오늘 실습할 거를 또 위주로 가다 보면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면 저희 한글이라는 데에서는 문법에 어떤 규칙성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아무 문자나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태소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문장에 대해서 9가지의 품사나 22가지의 품사의 유형으로 형태소 분석을 한 다음에 그 형태소 분석이 돼 있는 표현 기법을 가지고 어떤 단어들만 뽑을 건가를 또 먼저 추출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 추출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추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려면 비정형 데이터 막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깔끔하게 표현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 깔끔하게 정리하는 작업들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부터 데이터에 대해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각화나 평가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게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방법입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교재의 앞부분에 보면 정형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라는 걸 제가 또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도 나중에 혹시 참조하셔서 이 부분과 매핑을 시켜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절차는 이와 같은 단계를 가지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인 이제 데이터 조작 단계로 이제 좀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거는 3회차 때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요거 간단한 거 좀 실습도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지금 제일 위에 3-1에 DPLYR PTG 2회 이렇게 써놔 있어요. 이게 뭔지를 지금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칠판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DPR-YR이라는 패키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을 잠깐만 좀 봐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듣고 이제 저거를 보시면 저희가 왜 이런 패키지라는 거를 배워야 되는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지금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사무실인데 굉장히 구조가 간단하죠. 왼쪽에는 캐비넷이 있습니다. 캐비넷에는 첫 번째, 가장 상단에는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 캐비넷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회계 정보, 세 번째는 생산 정보로 이렇게 관련된 서류들을 보호하는 캐비넷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책상이 있습니다. 전화기가 있고요. 외부에 여기 A라는 영업사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영업사원이 고객 중에 홍길동이라는 고객의 전화번호가 갑자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영업사원이 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화벨이 울리겠죠. 자, 울렸습니다. 그럼 내부에 있던 직원이 가서 전화기를 받았어요. 전화기를 받고 통화를 해보니까 A라는 영업사원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내부 직원이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정보라는 캐비넷 제일 위에 거를 열어봤어요. 열었더니 요 안에는 이렇게 뭉퉁거리로 황화일들이 막 꽂혀 있다고 할게요. 첫 번째는 고객 정보를 갖고 있는 황화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구매 내역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황화일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AS 접수 내역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물어본 게 고객의 전화번호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 정보에 대한 황화일만 일단 하나 뺐어요. 빼가지고 다시 와서 여기다 책상에다 펼쳤어요. 펼쳐놨습니다. 자, 이 펼쳐놓은데 옆에는 이렇게 레이블이 붙어 있던 거예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붙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 내부 직원이 홍길동이를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되니까 레이블이 붙어 있는 것이 시흥으로 찾아간 거예요. 시흥에 있는 거를 딱 펼치니까 고객 정보 항목들이 나타나는데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항목이 첫 번째는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물이 돼서 이렇게 막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이 내부 직원이 홍길동의 전화번호를 홍길동이라는 고객의 이름을 찾아서 전화번호를 체크를 해가지고 수화기로 이제 안내를 해준 거예요. 자, 이 행위 자체를 보세요. 요 A라는 사람이 자, 제가 지금 이 그린 사무실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하면 되거든요. 자,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핸들링을 하려면 이런 거를 들어보신 분들 당연히 있으실 텐데 SQL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조작을 합니다. 이 SQL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홍길동의 전화번호를 찾아주세요라고 여기 A라는 영업사원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SQL이라는 언어를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쓰는 문법들이 있는데 자, select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찾아주세요. 뭐 전화번호를 찾아주세요. 요게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고요. 자, 어디서부터 찾을 거냐? 프롬절이라는 게 들어가요. 요게 계약정보에서 계약정보 캐비넷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고객정보에서 전화번호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거를 찾긴 할 거냐?
그게 웨어절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요. 고객명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정보를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A라는 영업사원이 이 문장을 날리는 거예요. 이게 날라오면 사무실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표현하면 이 사람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밖에서 요청한 정보를 받고 어떤 정보를 찾아주면 되겠다 라는 이 A라는 영업사원의 이 SQL을 분석을 해서, 구문 분석을 해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뽑아와서 메모리상에다가 일단 올려놓고, 요 테이블이 메모리예요. 메모리상에 올려놓고 거기서 홍길동이라는 고객의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수화기를 통해서 안내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들을 SQL이라고 하는데, 이 SQL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표준입니다. 안시 SQL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해서 공용 언어인데 정확한 용어는 안시 SQL이라고 쓰고 있고요. 자,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근데 R에서도 이렇게 조작하는 SQL과 같은 명령문이 있어요. 이게 DPRY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아야 R에서 데이터를 불러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아니면 걸러내거나 이런 조작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R에서 쓰는 SQL인 DPRYR에 대해서 요거를 능숙하게 다루실 줄 알아야 앞으로 새로운 분석을 하고 뭘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문법들만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를 우선 실습을 좀 해볼게요. 참고로 요 자료는 앞부분에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 갖고 계시는 자료에 앞부분에 보면 정형 데이터 분석에 요거 좀 더 자세하게 한 줄 한 줄씩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혼자 따라 하시게 할 때는 그거를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못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단 우측의 활용 예시라고 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어떤 기법으로 쓰는 건지에 대한 이해 정도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DPRYR라는 거를 쓰려면 이 DPRYR라는 이 패키지를 불러와야 되거든요. 이 불러온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컴퓨터에서 파워포인트를 쓰려면 오피스를 깔아야 되잖아요. 오피스를 깔았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작 메뉴 누르고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라는 메뉴를 눌러야지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R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R에서 쓰는 SQL이라는 저 DPRYR라는 걸 설치를 사실 해야 돼요. 설치를 한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실행시키는 명령이 지금 앞에 화면에 보시는 라이브러리라는 저 긴 명령문입니다. 그 인스톨은 어떻게 하느냐, 설치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선생님들 앉아 계시는 자리에는 이게 지금 다 사실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설치하는 명령문은 지금 제가 install.p만 썼는데 이게 지금 패키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요 상태에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즉 2번 명령문을 쳐서 먼저 설치를 하고 4번 줄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해가지고 얘를 메모리에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 굳이 재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앉아 계시는 자리에 2번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4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 4번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DPRYR 해가지고 저렇게 하신 다음에 커서가 4번 요 항목에 있는 상태에서, 껌뻑이는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이게 밑으로 실행이 됩니다. 혹시 지금 저하고 화면이 좀 다를 수 있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위에 이렇게 지금 글씨를 칠 수 있는 에디터 창이 있고
밑에는 지금 보여주는 콘솔 창인데요. 이 윗부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시작 메뉴를 누른 다음에 New File, 그 다음에 여기 R 스크립트라고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에디트 창이 하나 생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누르니까 여기 이제 하나 또 빈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 라이브러리 해놓고 가로 열고 DPRYR이라고 치신 다음에 가로 닫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4번을 그냥 이렇게 반전시키신 다음에 저 우측에 상단에 상단 정 가운데쯤에 런이라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이게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누르셔도 됩니다. DPLYR입니다. IR이 제가 지금 여기 잘못 표현한 거고요. DPLYR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밑에 컨솔 창에 이렇게 다음 꺽쇠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까지 된 상태에서 저희가 R에서 쓰는 SQL인 DPLYR을 한번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셀렉트입니다. 셀렉트. 교재랑 같이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칠판을 보시고, 그러니까 화면을 앞단에 프로젝트 화면을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셀렉트인데요. 저 셀렉트는 방금 전에 제가 안시 SQL이라고 저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했던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어떤 항목을 갖고 올 거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부분이죠. 저희가 활용할 데이터는 IRIS라는 데이터입니다. 자, IRIS라는 데이터가 뭔지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헤드 해놓고 가로 열고 IRIS 이렇게 하고 가로 닫으신 다음에 컨트롤 역시 엔터를 치시면 자, 밑에 콘솔 창에 데이터 몇 건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세팔 랭스라는 항목으로 명칭으로 해서 데이터가 지금 5.1, 4.9 뭐 이렇게 지금 밑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세팔 위스 해가지고 또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페팔 랭스, 페팔 위스, 스페시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좀 보이고 있어요. 자, 이 IRS라는 데이터는 이렇게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이게 뭐 붓꽃과 관련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붓꽃과 관련된 데이터인데 꽃잎과 꽃받침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고요. 붓꽃의 종류는 3종류의 붓꽃을 구분해서 여기 지금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IRS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먼저 R에서 쓰는 SQL을 먼저 조작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자, IRS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2개의 항목을 좀 갖고 오려고 해요. 자, 그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8번 라인에 지금 IRS 해놓고 퍼센트 꺽쇠 퍼센트 기호를 중간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select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문장을 다 치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치면 지금 150건의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IRS라는 데이터셋에서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화이트보드 관점에서 보면 계약 정보 같은 캐비넷이에요. 자, IRS라는 데이터셋에서 퍼센트 꺽쇠 퍼센트는 앞부분하고 뒷부분의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 기호예요. 그러니까 퍼센트 꺽쇠 퍼센트는 IRS라는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처리해줘 라는 연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퍼센트 꺽쇠 퍼센트. 자, IRS로부터 데이터를 셀렉트 갖고 와줘. 근데 뭘 갖고 올 거냐? 세팔 랭스라는 거하고 페팔 랭스라는 두 항목을 갖고 와줘.
갖고 온 것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행했기 때문에 IRS라는 데이터에서 갖고 있는 모든 건수들이 다 나오는 거죠. 단 항목은 세팔랭스와 페팔랭스 두 개만 항목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에 다 뿌려지는 행위를 취한 겁니다. 자, 요렇게 하나의 select라는 함수만, 이런 거를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요. 함수라는 행위만 취했다고 해서 이렇게 어쨌든 결과치를 일단 확인을 하나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select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필터를 해서, 좀 저희가 엑셀이나 이런 거에 필터 기능이 있잖아요. 걔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필터를 해가지고 특정한 항목에 있는 조건에, 특정한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갖고 오려고 해요. 그게 이제 필터라는 건데요. 자, 제가 9번 다시 한번 여기 쳐보겠습니다. 자, 제가 10번 라인에 여기 지금 자, IRS라는 데이터로부터 필터 해가지고, 아까는 제가 이제 안시 SQL에서는 웨어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R에서는 이 필터라는 명령이 웨어젤하고 똑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필터 해가지고 이 스페시스라는 항목이 세토사인 것만 먼저 정의를 먼저 걸렀어요. 자, R에서 어떤 거하고 같은 거를 찾아와줘 하고 연결을 할 때는, 등호 조건에 해당되는 걸 할 때는 이렇게 등호 표시 두 개를 쓰거든요. 그래서 자, IRS라는 데이터로부터 스페시스가 세토사인 거를 먼저 걸렀습니다. 걸른 다음에 이 헤드라는 건 사실 뭐냐면, 데이터가 전체가 많으니까 다 한 번에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헤드 해놓고 여기 숫자를 주면 해당 건수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좀 보기 위해서 헤드 해놓고 가로 열고 6이라고 준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위에서는 저희가 select라는 항목을 정의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필터라는 걸 가지고 조건을 또 걸었어요. 자, 요 두 가지를 한번 묶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조금 더 데이터를 조작하는데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두 개를 한번 살짝 묶어볼게요. 자, 지금 제가 8라인하고 10라인을 한번 묶었어요. 자, IRS라는 데이터로부터 먼저 필터를 했습니다. 스페시스가 세토사인가 먼저 걸렀어요. 걸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줄 건데, 다 보여주지 말고 두 개의 항목만 보여줘. 이렇게 하고 맨 뒤에 퍼센트 꺽쇠 퍼센트 한 다음에 그냥 헤드라고만 줬어요. 이번에 6을 안 줬어요. 디폴트로 나오는 건수가 아마 6개입니다. 그 건수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R에서 쓰는 요 명령문들이 지금 저희가 좀 아직 더 해봐야지만 되는데, 이런 셀렉트, 필터, 뭐 헤드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퍼센트 꺽쇠 퍼센트로 계속 연결을 해주면 연결자가 됩니다. 그래서 명령문들이 계속 이어져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흐름을 가지고 데이터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형 데이터 조작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를 할 때도 이런 조작을 써야 돼요. 저희가 마지막 수업의 단계에 민원 사례 데이터 분석을 해보실 때 반드시 쓰시게 되니까 일단은 좀 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가 됐고요. 자, 필터가 됐으면 이번에는 세 번째 mutat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mutat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IRS라는 데이터에는 기본적으로 5개의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여기에 새로운 항목을 또 추가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쓸 때 뮤테티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그래서 뮤테티라는 걸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13라인을 지금 쳤는데요. 자, 한번 똑같이 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가볼게요. 자, 필터까지는 방금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어려움 없이 이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뮤테티라는 함수를 태우면 요 뮤테티 안에 있는 어떤 연산 처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처리된 결과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 항목에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원하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데이터를 핸들링을 할 때, 정형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많이 쓰는 함수가 있어요. 평균 구하는 거, 최소값 구하는 거, 최대값 구하는 거, 뭐 중앙값이라는 것도 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카운터를 해본다든지. 자, 그런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산술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 민 함수를 써가지고 요 세팔 랭스라는 거에 평균을 한번 구해줘 한 거예요. 자, 구한 다음에 걔를 세팔.랭스.min이라는 변수 항목으로 여기에 같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추가해서 표현해줘 요 명령을 때린 겁니다. 뮤테티라는 함수입니다. 많이 쓰셔야 돼요. 계속 이쪽을 업무를 또 특히 하시려면 요 DPRYL은 너무너무 익숙할 정도로 정말 눈 감고 치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하려면 사실 전처리에 대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처리의 과정이 전체에 한 50% 이상은 전처리하는 데 다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전처리를 잘하려면 이 DPR, YR 같은 이 패키지 능숙하게 쓰셔야 되거든요. 또 DPR, YR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전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런 ANSI SQL, 제가 칠판에다 썼던 저런 문법들을 통해서 데이터 전처리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어찌됐든 R 관점에서 SQL인 DPL, YR의 능숙함을 다루기 위해서 또 이제 지금 뮤테티라는 걸 해봤고요. 자, 그룹 바이라는 거하고 썸머라이즈라는 함수를 묶어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룹 바이라는 거 썸머라이즈라는 건데요. 저희가 요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데이터를 저희가 몇 건이 있는지 알고 싶다 할 때는 카운터를 하잖아요. 근데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몇 건이 있는지, 그러면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잡은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몇 건이 있느냐 하는 건 전체를 그룹으로 잡은 거고요. 특정한 항목,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상황고등학교가 있다고 할 때 1학년 몇 명이 있느니, 2학년 몇 명이 있는지, 3학년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알려면 학년이라는 거를 그룹으로 먼저 잡아주고 건수를 세야 되거든요. 전체를 셀 때는 그냥 전체가 통이기 때문에 카운터를 세면 돼요. 근데 학년별로 몇 명씩 있는지를 알려면 학년이라는 거를 그룹으로 항목으로 잡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룹 바이라는 거하고 썸머라이즈를 묶어서 할 건데, 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교재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 지금 요 썸머라이즈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 부분에 민하고 가로 열고 세팔랭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교재에 지금 오타가 좀 있네요. 민 이꼬르로 돼 있는데요. 그게 이꼬르가 아니고 가로입니다. 그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이런 오타 부분이 정형 데이터 분석 그쪽에 가시면 거기에는 오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는 오타가 없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지금 교재 보시는 거는 그 그러니까 집대성에서 좀 이렇게 리스트업 시킨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오타가 있는 거고요. 자, 썸머라이즈하고 그룹 바이를 좀 보겠습니다. 자, IRS라는 데이터셋에는 스페시스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스페시스라는 항목에는 세토사, 버지칼라, 비그니카 이 세 개의 항목들이 있는데 요 각각의 이 스페시스 안에 있는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세팔 랭스라는 항목의 평균을 구해봐 라고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상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몇 명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학년이라는 거를 그룹으로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IRS라는 데이터에서 스페시스라는 거에는 3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값들이 그럼 스페시스 안에 있는 항목으로 그룹을 잡아줘.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먼저 그런 다음에 그룹 바이라는 걸 쓸 때는 항상 같이 쫓아다니는 명령문이 있어요. 함수가 그게 썸머라이즈라는 겁니다. 얘는 그룹 바이하고 썸머라이즈는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자, 스페시스라는 항목으로 여기에 있는 스페시스의 모든 값들 기준으로 그룹을 잡고 그 각 그룹에 해당되는 세팔 랭스 값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해서 보여줘라고 명령을 때린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 스페시스의 세토사는 5.02, 버지칼라는 5.94, 비그니카는 6.59 이렇게 값이 나온 겁니다. 자, 그룹이라는 함수를 굉장히 자주 씁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뒤쪽에서도 또 실습을 좀 연습을 이와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걸 해볼 거기 때문에 뒤에 가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썸머라이즈까지 해봤고요. 자,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 또 정렬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데이터를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어센딩하게 보여줄 건지 아니면 큰 값을 가장 위에 보여주고 작은 값을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작게 보여줄 건지 그래서 어센딩과 디센딩 관점으로 데이터를 정렬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쓰는 명령이 어렌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렌지라는 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썼던 명령문에 지금 15라인의 뒤에다가 바로 붙여서 한번 제가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15라인에 요게 지금 썸머라이즈의 명칭을 받는 변수를 하나 있거든요. 중간에 삽입을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렌지라고 해가지고 가로 열고 새롭게 삽입했던 변수 명으로 정렬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가 min.VL의 값이 가장 작은 거에 해당되는 5.01부터 표현되고 5.94가 나오고 6.59가 나온 거예요. 자, 어센딩으로 정렬이 된 겁니다. 요거를 디센딩으로 좀 정렬하고 싶을 때 어렌지라는 이 명령 안에 DESC 해가지고 한번 값을 좀 씌워주시면 자, 데이터의 표현 자체가 바뀌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정렬을 해서 보여주거나 조작을 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저희가 그룹 바이, 썸머라이즈, 어렌지 이렇게 세 개의 함수만 묶어서 표현을 했지만 방금 전에 저희가 셀렉트도 해봤고 필터라는 명령문도 받고 뮤테이트라는 명령문도 해봤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뒤에다 붙여서 명령문들을 조작해보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R에서 쓰는 SQL인
DPLYR이라는 이 패키지의 굉장히 파워풀한 장점입니다. 자, 15라인 한번 이렇게 보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렌지 뒤에 있는 디스틴트라는 요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유일한 값들이 뭐뭐가 있는지 확인할 때, 즉 유니크하게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쓰는 함수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17라인에 자, IRS라는 데이터로부터 스페시스라는 항목을 유니크하게 표현해서 보여줘봐 라고 쓴 겁니다. 그랬더니 스페시스라는 항목에서 관리하는 세토사, 버지컬러, 비그니카의 3개 항목들만 딱 명칭이 보여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뭐 셀렉트, 필터 이런 거 했던 거 여기 앞에 다 묶어서 연습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제가 먼저 여기 지금 중간에 셀렉트를 삽입을 해본 거예요. 자, IRS라는 데이터로부터 요 항목만 먼저 갖고 와. 갖고 온 다음에 그 항목에 대해서 디스틴트 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또 필요에 따라서 필터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요번에는 필터도 셀렉트 뒤에 한번 붙여봤어요. 자, IRS로부터 스페시스만 갖고 와. 그 다음에 스페시스를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 세토사만 또 한번 걸러봐. 그 다음에 세토사만 걸렀으니까 스페시스를 디스틴트 하게 되면 세토사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 지금 셀렉트 스페시스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필터에 예를 들어서 세팔 랭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19라인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밑에 빨간식으로 표현되는 거 나오시는 거 보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19라인에 명령을 때렸는데 여기 지금 세팔랭스가 없다라고 딱 메시지가 떴어요. 자, 보세요. IRS로부터 스페시스만 셀렉트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여기까지만 행위를 취한 거는 스페시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필터를 해가지고 세팔랭스가 7.0보다 큰 것만 찾아줘라고 했어요. 요 행위 자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스페시스 요 항목만 있는 거예요. 없는 항목을 찾아줘라고 조건을 걸어버리니까 에러가 나온 거거든요. 자, 제가 왜 요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안시 SQL을 다루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안시 SQL은 이 표준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라는 요 절차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R에서 사용하는 이 SQL은 논리적으로만 맞으면 돼요. 자, 여기 지금 필터를 요 셀렉터 앞쪽으로 넣으면 논리적으로 의미가 맞거든요. 근데 셀렉트가 먼저 있어버리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R에서 쓰는 이 DPRY라는 이 SQL은 논리적으로 흐름이 맞으면 얼마든지 데이터 가공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문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인데요. between이라는 거하고 row 언더바 넘버라는 거하고 n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우선 between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between이라는 거는 우리 영어 문법에 between A and B 뭐 이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between이 들어간과 동시에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것만 찾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between이라는 게 들어가면 어디 문장에 많이 들어갈 것 같으냐면 필터라는 조건에 많이 들어가겠죠. 어떤 거를 걸러서 뽑을 때. 자, 그때 쓰는 게 between인데 between에 대한 것도 한번 쳐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21라인을 한번 쳤는데요. 자, between이라는 함수는 쓰는 법은 이렇습니다. 이 DPRYR이는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작 함수들은 규칙이 전부 명칭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예요. 규칙들이. 그래서 필터도 그렇고 필터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끝나잖아요. 셀렉트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모든 게 그래요. 그리고 DPRYR에서는 데이터의 연결자가 퍼센트 꺽쇠 퍼센트라는 거 말씀드렸고, 자, between도 똑같습니다. between도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하는데 얘는 첫 번째로서 가로 열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어떤 항목, 그 다음에 콤마 데이터 값 from에 해당되는가, 콤마 to에 해당되는가, 요렇게만 쓰면 지금 제가 쓴 이 21라인을 기준으로 하면 세팔 랭스가 5.5하고 6.5 사이에 있는 거,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요때 그 조건에 만족되는 데이터만 보여줄 때 between이라는 요거는 벡터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수학에서 행벡터, 열벡터 막 이런 용어로 씁니다. 쭉 항목으로 쭉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열벡터죠. 이게 수학으로 하면. 자, 이렇게 옆으로 한 줄 쫙 있는 거, 레코드, 이 한 레코드를 행벡터라고 용어를 씁니다. R에서는 행벡터, 열벡터 구분 없이 그냥 벡터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 세팔 랭스라는 이 벡터의 값들이 5.5하고 6.5에 해당되는 것들만 뽑아줘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지금 21라인의 명령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row 언더바 넘버라는 게 있는데요. 요 함수는 굉장히 좀 기능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명령문을 가지고 요거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R에서는 요거 쉽게 할 수 있는 명령문이 여기 있습니다. 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우선 23라인에 지금 명령을 실행을 했습니다. 자, 23라인에 아까 저희 뮤테티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에 항목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뮤테티 했는데, 자, row 언더바 넘버라는 게 뭐냐면 원래 있는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순번적으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데이터를 번호를 매길 때 지금 현재 있는 구조 그대로 번호를 매긴 거거든요. 요 전에 요 뮤테티하고 row 넘버를 붙이기 전에 어렌지 해가지고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죠. 정렬한 다음에 row 넘버 붙이면 또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지겠죠, 숫자들이. 그런 식으로 row 넘버는 번호를 붙이는 건데요.
저 24라인을 좀 봐주세요. 자,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1, 2, 3, 4 숫자 붙이는 거는 쉬워요. 근데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그룹을 정하고 그 항목에 있는 값들마다 번호를 매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제가 24라인을 간단하게 좀 해본 건데요. 24라인의 결과치가 어떤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명령문을 한번 해석을 좀 해보고 갈게요. 자, IRS라는 데이터로부터 그룹을 잡는데 스페시스를 가지고 그룹을 잡았어요. 그러면 스페시스가 세토사, 버디칼라, 비계니까 3개입니다. 자, 3개의 항목들 가지고 그룹을 할 건데 요 스페시스 별로 숫자들을 부여해줘. 1, 2, 3, 4 순번을 부여해줘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필터를 했어요. 숫자가 번호 부여한 것 중에 숫자가 4보다 적은 것만 보여줘. 저희가 이런 기법 많이 쓰잖아요. 상품별로 상위 3위까지, 상품 종류별로 상위 3위까지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갖고 와봐. 뭐 이런 게 할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학교로 따지면 각 반별로 3등까지 하는 애들, 1등부터 3등까지 애들 이름만 뽑아와. 뭐 이런 거 할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기법 써보면 되겠죠. 뭐 성적 가지고 중간에 어렌지 해가지고 정렬하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형 데이터도 어찌됐든 문장으로 쫙 돼 있지만 이거를 문장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를 깔끔화시키고 테디화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엑셀 시트처럼 모양을 정렬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역시 정형 데이터건 비정형 데이터건 분석의 포인트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형태에서 분석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처리 과정이 그것까지 가기 위한 전처리 과정에서 형태소 분석이라는 걸 하고 문장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잘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걸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n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는데 그거는 카운터입니다. 카운트. 저희가 특정한 게 몇 건이 있는지 세고자 할 때 쓰는 게 카운터잖아요. 자, n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dpryr라는 패키지에서 쓰는 카운터 함수입니다. 자,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라인에 IRS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룹 바이를 스페시스로 했습니다. 자, 그룹 바이를 스페시스로 해서 그룹 바이에 있는 스페시스에 있는 개별적인 항목들별로 카운터를 한번 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를 할 때는 n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함수를 쓰면 카운터의 의미로 먹힌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한 장을 하는데 좀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요 DPRYR이 가장 데이터를 조작의 핵심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부러 하나씩 다 해본 겁니다. 사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한 3, 4시간 잡아야 돼요. 근데 정말 이거 기능 말고도 다른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이 정도만 일단 아셔고 나중에 더 확장해서 보시는 분들은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를 활용하셔서 또 함수들을 찾으시면 상당히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제가 정리해서 표현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것만 먼저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는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이 결과치에 대해서 나중에 누구한테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게 시각화 기법이거든요. 이 시각화 방법이 지금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페이지 번호로 하면 40페이지와 41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수업을. 그래서 대신 요 지금 40페이지와 41페이지 있는 내용들이 앞부분에 하나씩 쫓아하시면 그대로 다 나올 수 있게 있습니다. 이 교재에. 그러니까 중요한 패키지에 대해서, 시각화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만 설명드리고 몇 가지만 실습을 해보면서 시각화가 어떤 거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정규식이라는 거하고 스트링 R이라는 패키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저희가 이용할 패키지는 ggplot2라는 패키지예요. R에는 물론 R뿐만 아니라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파이썬에서도 R을 호출해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이썬에서 텐스플로 불러기도 하고, 막 많은 라이브러리 호출해서 쓰는데, R도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패키지들이. 그 중에 시각화하고 관련해서 좀 익히 많으신 분들이 쓰는 패키지가 이 ggplot2라는 패키지입니다. 자, 이거를 쓸 때 기본적으로 항상 써야 되는 기본적인 신텍스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ggplot이라는 요 문구예요. 자, 요거 다음에 AS, 요 문구가 꼭 항상 거의 들어가야 돼요. 요 AS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제가 영어 발음은 안 좋지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이게 어세틱인가 그의 약자랍니다. 미적인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약어로서 AES 이렇게 쓰고요. 요 AS 안에는 어떤 파라미터, 어떤 값들을 설정할 수 있냐면, X축에 들어갈 항목은 어떤 변수고, Y축에 들어갈 항목은 어떤 변수인지, 그 다음에 필이나 컬러 이렇게 써가지고 색상은 뭐로 잡아줄 건지,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텍스트로 글자를 좀 표현하고 싶을 때 레이블을 뭐로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AS에다는 이런 값들을 설정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ggplot 가로 열고 항상 써야 됩니다. 이때 시각할 때는. 그리고 가로 열고, 자, AS 이렇게 꼭 써야 돼요. 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IRS라는 데이터로부터 퍼센트 꺽쇠 퍼센트 연결했어요. 자, ggplot 가로 열고 AES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세팔 랭스 이렇게 쓴 겁니다. 항목이에요, 항목. 항목 이렇게 하나만, 아무것도 표현 안 하고 그냥 항목 하나만 썼어요. 그럼 이건 X축이 되겠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X 이꼴을 이렇게 안 쓰는 이상 그냥 항목만 쓰면 X축이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시각화에 대한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만 꼭 아셔야 되는 거 몇 가지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바그래프하고 히스토그램하고 GOM 언더바 바, GOM 언더바 히스토그램, GOM 언더바 COM, 얘는 세 가지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입니다. 자, 저희가 요 세 가지는 묶어서 한번 실습을 빨리 해볼게요. 자, 우선 개념의 차이를 아셔야 되니까, GOM 언더바 BAR 바그래프는 특정한 항목, X축의 특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카운터를 세서, 카운터를 센 다음에 그걸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자, GOM 히스토그램은 바그래프하고 비슷하지만 X축이 특정한 항목을 가지고 세는 게 아니라 X축의 범위가 있죠. 계급 구간이라는 거. 저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쓰죠. 계급 구간이라는 걸 잡아가지고 그 계급 구간 안에 몇 건이 존재하는지를 세가지고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게 GOM 언더바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GOM 언더바 C, 여기 오타입니다. GEOM입니다. 여기 오타예요. GEOM 언더바 COM 요거는 바그래프나 히스토그램과 다르게 제가 X축과 Y축을 다 계산한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세 가지는 한꺼번에 이어서 바로 실습을 좀 해보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ggplot라는 거를 쓰려면 역시 얘도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얘를 또 메모리에 올려놓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지금 선생님들 앉아 계시는 PC에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ggplot 자, 2라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얘가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30라인에 지금 한 줄을 쳤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게, 자, DPR, YR에서는 데이터의 연결자가 %값의 %였어요. 근데 ggplot에서는, 이 시각화에서는 연결자와 연결자를 연결할 때는 더하기로 연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 GOM이라고 시작되는 게 함수들이거든요. 이것들이 계속 뒤에 붙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투명 유리판이, 그러니까 투명 판이 있다라고 할게요. 유리판이 있으면 거기에 제가 X축하고 Y축을 하나 잡았어요. 첫 번째 유리판에는, 두 번째 유리판에는 거기에다가 점들을 찍었어요. 자, 세 번째 유리판에는 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ggplot이라는 이 시각화는 첫 번째 X축하고 Y축 선만 그린 것만 놓고요. 두 번째는 점을 찍은 거를 바로 위에다 엎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계속 쌓는 거예요. 층을. 이 패키지의 장점이 그런 거예요. 시각화를 좀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계층을 계속 쌓으면은 그 쌓인 대로 제가 보여줘요. 좀 이따 한번 몇 가지 쌓인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자, ggplot에서는 연결자가 %%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바그래프를 했더니, 자, 우측 하단에 지금 시각화가 나왔을 거고요. 자, 거기에 위에 보면 중간에 줌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걸 누르면 이렇게 밖으로 크게 보이는 겁니다. 자, 우측 중간에요. 네.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볼게요. 자, 제가 지금 30라인 썼던 걸 좀 복사를 해서 뒷부분만 GOM 원더바 히스토그램이라고 바꿨어요. 그랬더니 시각화도 돼 있지만, 그래프도 나와 있지만 밑에 빨간색으로 뭔가 표시된 게 있습니다. 자, 빈스 이꼬르 30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돼 있죠. 자,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실체를 보시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빈스라는 게 지금 빨간색으로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를 한 3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시각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시죠? 즉 X축의 계급 구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빈스 3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무것도 조작을 안 했을 때 이 함수가 알아서 30개의 구간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빈스 이꼬르 3이라고 했더니 3개의 구간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구간이라는 거를 이렇게 칸으로만 나누느냐? 그게 아니라 칸이 아니라 폭으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빈하고 딱 치니까 빈 위스라고 하나 떠온 게 있어요. 여기에 제가 뭐 2라고 잡아볼게요. 자, X축의 값의 범위를 2로 잡아달라 그 얘기예요. 폭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각화가 또 표현되고요. 1로 바꿔주면 1로 바꿔진 X축의 계급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각화가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게 히스토그램입니다. GOM 언더바 BIR 막대 그래프는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몇 건 있는지 체크해가지고 막대 그래프 그린 거고요. 히스토그램은 계곡 구간을 잡아서 그 계곡 구간 안에 있는 게 몇 건 있는지 체크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GOM 언더 COL은 X축과 Y축의 값들 제가 다 계산한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X축과 Y축을 계산하려면 제일 효율적인 게 DPR, YR의 패키지에 있는 SQL문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GOM 언더바 COL 예측의 활용 예시를 보면 DPR, YR 명령문을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먼저 쳐볼게요. 예, 제가 지금 39에 한번 쳐봤습니다. 자, 원래 ggplot2라는 거는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명령문들이에요. 근데 dpr,yr라는 패키지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줄로 그냥 같이 표현한 겁니다. 여기 지금 irs라는 데이터를 저는 지금 x축과 y축의 항목을 지금 구한 거예요. x축은 스페시스, Y축은 건수예요. 그래서 스페시스라는 항목에 있는 3개의 값들로 몇 건씩 있는지 한번 카운터를 세줘라고 한 겁니다. 그룹 바이가 들어가면 항상 썸머니랑 같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3개의 항목을 구했고, 자, 그래가지고 X축에는 스페시스 항목, Y축에는 구한 건수 N 개로 잡은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그려줘 해가지고 쓴 게 GOM 언더바 COL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시각화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만큼은 너무 중요해서 GOM 언더바 포인트입니다. 산전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함수입니다. 자, 요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요거 한 다음에 GOM 언더바 박스 플롯이라는 것까지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예. 자, GOM 산점도입니다. 포인트. 제가 3가지 정도로 지금 유형을 좀 나눠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봐주시면 일단은 36라인부터 제가 먼저 좀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X축에는 세팔랭스, Y축에는 페팔랭스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X축과 Y축의 쌍을 값들을 만든 다음에 점을 찍어줘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자, 요렇게 나왔어요. 자, 요번에는 지금 데이터들이 점으로 찍혀 있지만 얘네들은 분명히 IRS라는 데이터 셋 관점에서는 스페시스라는 거로 구분이 지금 섞여 있잖아요. 자,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컬러라는 파라미터를 좀 썼습니다. 그게 37라인인데요. 한번 봐주세요. 36라인하고 딱 명령만 하나가 더 들어간 겁니다. 컬러스라고 해가지고 딱 주면, 컬러라고 주면 색상이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빨간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표현이 됐어요. 자,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자, 38라인하고 39라인이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STT 언더바 엘리푸스 해가지고 요 명령을 한 번 더 준 거예요. 자, 38라인을 39라인을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요렇게 됐어요. 제가 지금 39라인 요거를 실행시킨 이유가 색상 구분 잘했는지 보려고 이렇게 원 그렸을 거예요. 요 원이 의미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스페시스라는 항목은 지금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세팔랭스라는 거하고 페팔랭스라는 2개의 관측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세토사라는 이 데이터는 나머지 버디칼러하고 비그니카하고 완전히 다른 속성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군집 분석이라는 분석이, 통계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머신러닝에도 있고요. 군집으로 데이터들을 분류를 해서 묶어놔요. 집단을 만들어 놓는데 기준이 뭘까요? 자기 군집에 있는 데이터들은 가까이 있어야 되고 집단과 집단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군집이 제대로 잘 분석이 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얘 세토사라는 거는 쟤하고 별도로 확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명확하게 어떤 특성이 쟤네들하고 다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버디니카하고 비그니카는 분명히 다른 것 같지만 여기 교집합 영역이 있어요. 그럼 이 교집합 영역을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예를 들어 데이터 값을 변형을 해야 되겠죠. 로그를 씌운다든지 루트를 씌운다든지 제곱을 한다든지 원래 값에 대해서. 그래야 데이터 전처리라는 거는 한 겁니다. 특징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특징이 파악이 됐는데 이게 명확하게 안 분이 된다,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데이터 모디파이 작업을 해가지고 집단 간에는 데이터들이 압축돼 있고 집단과 집단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로 데이터를 표현을 바꿔야죠. 그래야지 데이터를 향후에 다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가 어느 군집에 맞는지를 분류하는 기법이 제대로 맞춰 들어가겠죠. 이렇게 혼선이 있으면 분류하기 힘들어지겠죠.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산전도 관점에서 지금 3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요거 설명드리려고 3가지 한 거예요. 예, 잠깐만 쉬었다가 박스 플롯 할게요. 예, 여기까지가 우선 그래프의 산전도까지 한 거고요. 나머지 시각화 그래프는 진짜 혼자 이렇게 해보셔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GU의 원더바 박스 플롯의 시각화만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쉴 거니까요. 편안하게 휴식 좀 취해 주십시오.